지난 10월 전 세계 해양안보당국이 동시에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절체불명의 유조선들, 그 중에서도 유령선으로 불리던 수백 척이 7년 만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평소엔 꺼져있던 위치 추적 장치 AIS를 모두 켠 것이죠. 그들은 마치 우리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48시간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선박이 지도 위에서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왜 나타났다가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바다 위를 떠도는 그림자가 될 때마다 과연 어떤 돈의 질서가 움직일까요?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바다 위를 떠도는 1400척의 유령선, 그림자 선단입니다. 이 유령선단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바로 돈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국제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검은 돈이죠. 이 시스템의 핵심 고객은 두 나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와 이란인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원유 가격 상한제라는 벽을 맞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정한 한도는 배럴당 60달러, 그 이상으로는 팔 수 없다는 경제적 봉쇄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선단은 이 규칙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서방 보험사나 은행의 서비스를 포기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감시받지 않는 공해 위에서 그들은 서방 세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마음대로 석유를 실어 날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024년 상반기 러시아의 석유, 가스 수입은 제재를 받기 전보다 오히려 41%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그대로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 선단 덕분에 단 3개월 만에 100억 달러, 우리 돈 13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제재의 틈새를 파고든 이 유령 선단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또 다른 공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세계의 감시망을 피해 석유를 팔 수 있을까요? 이들이 감시망을 피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마치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죠. 먼저 고인다크입니다. AIS 장치를 끄고 비밀 항해를 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AIS는 자동 식별 장치로 모든 상선이 자신의 위치와 속도, 항로 정보를 위성과 주변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장치입니다. 서로의 항해 안전을 위해 국제해양법상 항시 작동이 원칙이죠. 하지만 이 장치는 기술적으로는 끄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재를 회피하려는 세력에게는 더더욱 이용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죠. 익명성이 곧 돈이 되는 시장. 이들은 기술의 단순성을 악용해 AIS를 끄고 전 세계 바다 지도 위에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다음은 깃발 갈아타기인데요. 선박은 국제적으로 등록된 자신들의 국적에 따라 그 나라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림자 선단은 추적이 시작되면 즉시 다른 국적의 깃발로 바꿔버립니다. 요즘엔 행정 절차가 느슨하고 추적이나 규제가 약한 가봉, 지부티, 파나마처럼 관리 허점이 많은 나라의 깃발을 자주 사용하죠. 이러한 국적 세탁을 통해 감시망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국적을 바꾸면 관할권이 바뀌고 수사나 압류, 제재와 같은 법적 절차를 새로 적용해야 해서 추적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소유주를 드러내기 어렵고 페이퍼 컴퍼니 뒤로 숨어들기 쉬워지죠. 결과적으로 단순한 단속이나 제재 조치로는 이들을 붙잡기가 어려워 국제공조 없이는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상완적입니다. 감시가 느슨한 공해 한복판에서 밤중에 두 척의 유조선이 접근합니다. 한쪽은 AIS를 끈 상태고 다른 한쪽은 다른 국적의 깃발을 달고 있죠. 두 배는 나란히 붙은 채로 원유를 옮깁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새벽 시간대에 레이더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방식의 목적은 단 하나, 출처를 숨기는 것이죠. 운반 과정에서 석유의 원산지와 거래 기록이 섞이기 때문에 거래가 끝나면 어떤 나라의 원유였는지 구분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출처가 불분명한 석유가 새로운 서류와 함께 합법적인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바다에는 약 1400척, 전체 유조선의 20%가량이 이 그림자 선단으로 추정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해상 경제가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배들이 바다 위를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20년에서 30년이 넘은 고물선들이고 정상적인 보험이나 안전검사도 당연히 받지 않습니다. 이런 배가 좌초되거나 원유를 옮기는 과정에서 폭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의 사고로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에 쏟아지면 정화 비용만 1조 6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돈을 낼 주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50건이 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피해는 인근 어업, 해양 생태계, 항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유령선들이 단순한 밀수선이 아니라 군사적 위협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4년 말 북유럽 해역에 있던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해저 전력 케이블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 구간 위를 통과하던 선박 역시 러시아 그림자 선단에 속한 유조선으로 밝혀졌습니다. 2025년 9월엔 프랑스 해군이 대서양 연안에서 푸시파라는 유조선을 억류했는데요. 겉으로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베냉 국적이었지만 조사 결과 이 배는 러시아상 원유를 실은 채 여러 차례 이름과 국적을 바꿔온 러시아의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유령선들이 드론 공격, 통신망 교란, 해저시설 파괴 등 하이브리드 전쟁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고 즉시 비난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피하려 만든 시스템이 이제는 국제안보 질서까지 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림자 선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에는 과연 국적이 있을까? 누구는 법을 만들고 누구는 감시망을 깔지만 돈은 결국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따라간다고 말이죠. 1400척의 배가 증명하고 있듯 그들은 지금 이 순간도 돈의 욕망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림자 선단은 또다시 항로를 바꿉니다.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원희롤링이었습니다.